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전에는 1600년 전 사람과 동물, 사물을 흙으로 빚은 상형 도기와 토우 장식 도기가 출품돼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삼국시대 유물, 특히 도기에 담긴 신라인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전에 전시된 토우 가운데는 뭐 좀 망측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네.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아니요, 해놓지 이렇게 않았어요? 한 10cm 정도 되니까 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봐요. 네. 제 눈에는 한 3점 정도의 토우 장식 도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항아리 뚜껑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름이 한 10.5cm 정도 되는 그 뚜껑에 남근석이 이렇게 서 있고요. 네네. 흥미로운 거는 그 뚜껑 그 위에 삥 둘러 붙어 있는 사람 형상의 토우들이 그 남근석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기사에 그 나온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뭐 지금하고 그 그렇죠.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망측스러운 또 사실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예. 전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간의 적나라한 성장면 같은 걸 보고 예. 역시나 이 예를 갖추는 사람들을 삥둘러 표현한 도기 뚜껑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남성성과 여성성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한 그런 뚜껑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자 그러면 19금 남녀 상열지사 토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9금 토우가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이라든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달리 강조한 개별 토우들은 종종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박물관 측에서 개별 유물로 보관되어 있던 각 토우들을 원래 자리였던 도기 뚜껑에 붙이는 작업을 한 3년 전부터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수습된 토우들 대상으로 이른바 그 붙이는 작업.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파손된 상태로 계속 나왔었는데 네. 접합 작업을 했는데 100년 정도 되죠 거의.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97점을 이번에 전시를 한 거고 그렇게 또 붙여놓으니까 1600년 전에 도기 뚜껑에 표현하고 싶었던 그 신라 장인의 어떤 그런 의도, 작품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력을 얻게 되어서 개별 유물일 때는 잘 몰랐다가 이 붙여놓으니까 뭔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 장인들은 왜 이렇게 토우를 만든 겁니까? 왜 이런 형상의 토우를?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남녀 상열지사라고 얘기하는 그 남근 토우의 같은 경우는 뭐 예부터 이제 남근 같은 경우는 종족 보존이라든가 풍요로운 생산 그게 상징이었는데 네. 뭐 요즘도 일부 뭐 마을에서는 남근석을 이렇게 숭배하는 풍습도 있고 그래서 그 남성의 크기 같은 경우도 예부터는 또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삼국유사를 보면 뭐 지증왕의 옥경이 뭐 한자 5치였다. 뭐 커서 뭐 배필을 구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뭐 경덕왕의 옥경이 뭐 8치가 넘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남성의 크기를 왕권과 결부시켰다라는 거고 이 남성의 크기를 대놓고 도드라지게 강조한 토우가 토우들을 보면 흑인형이잖아요. 거기 보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또 삼국유사 이게 또 이련 스님이 편찬한 건데. 아, 그래요? 이련 스님도 별것까지 다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식하고 좀 달랐을 것 같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성만 이렇게 강조하는 남성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인상 중에서도 토우 그래서 여성성을 과다하게 노출시킨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뭐 임신과 출산 장면을 묘사한 토우도 있고 그 제가 또 이번에 그 특별히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성장면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 예를 올리는 그런 희한한 토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토우도 한두 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경주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토우 장식 목긴 항아리라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얘기하면 토우 장식 장경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보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국보 이 항아리 위에 토우를 보면은
개구리와 뱀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남자, 새, 물고기, 육상동물 그리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여자, 뭐 거북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뜬금없이 이 토를 보면은 이 장식 도기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또 적나라한 성장면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왜 장례용품으로 묻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장례용품으로 묻어줄 수 있고 장례를 지낼 때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담은 제이용 그릇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항아리의 경우는 장례용품으로 묻어주는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근데 굳이 왜 이런 적나라한 성장면 같은 걸 표현하고 더불어 거기에 또 악기 연주하는 장면까지 그런 삽입한 항아리를 왜 묻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엄숙하게 치러야 될 장례식에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젊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예. 이 초상이 나면은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상가집에 보면은 또 곡소리도 났지만 뭔가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존해 있는 걸 기억하시죠? 네, 저는 예. 상여 나가는 것도 예. 어렸을 때 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장례 문화가 많이 달랐던 많이 다르죠.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불과 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고스톱도 치고 술판도 예. 버리고 그다음에 예. 또 기자들 가면 또 뭐 폭탄주까지 마시고 뭐 그렇습니다. 상가집에서. 아니, 시끌벅적하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했었잖아요. 예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그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더라고요. 이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인 4세기 중반 건데 안악 3호분의 장례 행렬도를 보면은 벽화인데 거기 보면 이 고인을 생전 모습 그대로 수레를 태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그렇게 가는데 네. 64명에 달하는 악대와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장례 행렬이 아니라 뭔가 축제 퍼레이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당대 역사서인 그 중국 역사서인데요. 수서 동의 고구려조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슬피 울지만 장례할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고구려가 그랬다면 백제나 신라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뭐 백제야 뭐 고구려하고 뿌리가 같으니까 같았을 거고요. 그러네요. 예, 신라의 경우도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를 보면은 이 673년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이 비단과 조를 부의품으로 내려줘서 상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악대 연주자 100명을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800년이 지난 조선조 성종 때까지 그러니까 1472년에 성종실록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에 부유한 자들이 출상 전날 그러니까 상회가 나가기 전날에 그 잔치를 베풀어서 문상객들을 모아서 풍악을 올리면서 주검을 즐겁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토호들 보면은 온갖 종류의 현악기라든가 관악기 연주자 그리고 다양한 춤사위를 뽐내는 댄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토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례라고 해도 마냥 슬퍼하지 않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춘다 이런 것이 신라 토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 당시에는 이제 사후 세계관이 좀 달랐을 네. 수 있으니까 춤을 네.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성적인 토 장식까지 하고 있는 도기를 묻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고 네. 어떻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도록 논문을 보면은 어떤 연구자가 하나 예를 들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 전남 진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진도 다시렉이라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데 예.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예요. 이 다시락이는 뭐냐면 상주와 유족의 슬픔을 이뤄하고자 펼치는 이른바 장례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출상 전날 밤에 상가집 마당에 모여서 예를 들면 육자백이라든가 몰래 타령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같은 그런 민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사당놀이로 시작이 되고요. 예. 이 놀이를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성적인 표현 그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본 적이 없는데. 예. 오. 근데 그럼 상가집에서 이런 19금 상황극을 벌였다. 예.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종실록 표현에 아까 보면은 출상 전날에 풍악을 올려서 주검을 고인을 즐겁게 한다는 기사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예. 아마도 상주 친지 문상객들이 이 공연을 보고 뭔가 잠시 슬픔을 좀 접어뒀을 거고 고인 역시도 관 속에서 씩 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죽음으로 생긴 결핍을 아이가 낳는다는 그런 의미는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라는 해석. 진도 다시락의 마지막 마당을 보면 상주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달아나는데요. 이 또한 죽음의 극복과 새로운 삶의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상장례의 성적 행위, 그다음에 출산 장면에
어떤 의도적인 연출 같은 거는 죽음과 또 다른 삶을 연결하는 뭐 징검다리 같은 의식이다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 장례 물품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 전시한 거 박물 그 전시관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피아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갔을 때 상여 물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것들을 장례 물품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신라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신라인들의 성과 관련된 의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라의 근친혼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통정, 사통 이런 기록들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이분이 그 신라의 근친혼을 비판하는 그런 평론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신라의 경우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한다는 거고요. 그 형제 자식이나 고종 이종자매들까지도 아내로 삼았다. 근친혼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비록 외국은 각기 그 습속은 다르다고 하지만 중국의 예속을 따지자면 이것은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꼬집는 거죠. 그럼 김부식은 이런 결혼 풍속, 성풍속을 못마땅하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삼국사기 자체가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런 그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이러한 예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연이라는 분은 길에서 진흥왕의 동생인 숙불정이라는 분의 딸 만명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눈짓스럽게 사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7세기 때 문장가인 강수는 10대 어린 나이에 가난한 대장정의 딸과 사랑을 몰래 나눴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뭐 김서연이라든가 강수는 그렇게 사랑을 나눈 여인들하고 혼인은 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김서연과 강수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면 야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랑을 야합이라고 표현해요? 정치적인 표현, 뭐 정치적으로 야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야합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혼인이 아니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야합이.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좋지 못한 의도로 어울린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뜻이어서 정치적인 야합은 두 번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야합을 해서 낳았다라는 게 사기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야합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 뜻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요. 강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어린 나이에 야합을 해서 부인을 얻었고 공자나 김유신 같은 경우 위대한 분들도 야합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야합이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낳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삼국유사의 사근갑절을 보면 488년인데 검은고 상제에서 사통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궁녀와 요승의 일화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지왕이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바칩니다. 근데 겉봉에 뭐라 그러냐면 이 편지를 열어보면 2명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뭐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하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지금 궁궐 안에 가서 빨리 검은고 상제를 활로 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쐈더니 그 안에서 간통하고 있던 남녀가 그러니까 요승하고 궁녀가 궁녀는 사실은 왕의 부인이잖아요. 후궁이니까. 그 뭐 이렇게 사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둘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고 삼국유사를 보면 원효대사가 요석궁에서 홀로 사는 공주하고 통정을 해서 아들 그 유명한 문장가의 유학자인 설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 사랑 얘기는 꽤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거리에서 희한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나에게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라는 노래를 계속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 노래를 들은 그런 태종무효랑이 이 스님께서는 아마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도끼 그러니까 뭐 이게 빠진 거 이렇게 자로 빠진 도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석궁에 있던 혼자 살고 있던 공주가 그 노래를 알아차리고 원효대사를 빨리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마침 이 원효대사가 개천을 지나면서 일부러 넘어져서 옷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대사를 찾던 관리가 보게 되었고 관리는 그 스님을 요석궁으로 인도를 해서 옷을 벗어 말리게 했는데요. 이때 대사와 요석공주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고 결국 설충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 그런 내용이죠. 신라 성풍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설총 얘기까지 꺼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유명한 분들이 이건 다 네. 나오죠. 어쨌든 그리고 원성왕 때 인물인 김현이라는 사람은 흑륜사 전탑에서 탑돌을 이렇게 하다가 한 처녀와 눈이 맞아서 은밀한 곳을 통정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죽하면 화랑세기에 보면 신라의 근친혼 풍습을 두고서 신국 즉 신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신국은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어찌 중국의 도로 하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뭐냐면 삼국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김부식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신라와 중국의 예법이 다르다라고 꼬집었는데 네. 신국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중국의 도는 아니다라고 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신라인들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전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고려시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라 시대 때도 성관념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성 관련 토호 말고 다른 토들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한 어느 정도의 토가 발견됐는지 아직까지 붙여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서 확실치는 않은데 예. 500점 이상 확인이 됐는데요. 500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접합해본 토를 이렇게 보다 보면 1600년 전에 신라 도 경주로 간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춤과 공연을 펼치고 일종의 그 항아리 뚜껑 위가 일종의 그림 같은 그림의 화면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이런 신라인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아른거리는 사람 토우가 하나 있는데 네. 황남대청 남쪽 무덤의 봉투에서 확인된 춤추는 여인 토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춤 사이가 좋은데 신라의 미소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얼굴무늬 수막새가 이제 신라의 미소로 알려졌다면 이 춤추는 여인은 아마 신라의 흥을 그 예술을 대표하는 토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토우 중엔 동물을 표현한 토우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개구리하고 뱀의 조합이 좀 인상적이라고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계림로 30호분 출도 국보 토우장식 목긴 항아리 뭐 성행위가 나오고 그런 건데 이 뱀과 개구리가 이야기의 중심축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했는데 다른 토에서도 이런 뱀과 개구리의 조합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이 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구리는 많은 알을 낳고 뱀은 또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뱀 같은 경우를 보면 성장 과정에서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이 재생, 영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듯한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토에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뱀은 남자, 개구리는 여자에 비유해서 두 동물의 결합으로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번식이라든가 생명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이런 동물들이 장례의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또 이 신라 토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거북과 자라예요. 이거 보면 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넘나들잖아요. 이거 보면은 새와 또 말, 천마가 이렇게 보이는데 새와 말처럼 뭔가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연결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 이런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북 같은 경우는 십장생이잖아요. 장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죽은의 사후 세계에서의 어떤 영생,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개나 돼지, 소 이런 가축은 안 나옵니까? 있습니다. 이 토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토우가 작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5cm도 안 되고 이러는데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절로 이렇게 미소를 머금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개가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반려동물처럼 나오는데 강아지가 어미의 꼬리를 물면서 막 장난치는 토우가 있고 또 어미개가 강아지 목덜미를 물면서 이렇게 옮겨있는 그런 토우가 보이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사슴, 표범, 멧돼지 이런 뭐 동물 뭐 이 가축도 있지만 좀 무서운 동물 같은 경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토우로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도기를 묻는 풍습이 신라 시대 내내 있었습니까? 그 신라의 불교가 도입된 6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이게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왕의 어른 6세기가 들어오자마자 왕의 어른 게 지증왕인데 그 순장을 금하고 또 왕의 호칭을 사용하고 그동안은 마리간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상복법을 제정해서 뭔가 장례 의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또 그 뒤를 이은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 방식이 불교식의 화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 토우로 대표되는 토속적인 상장례 문화가 급변하는 신라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장례 풍습이 원래 매장을 많이 했었는데 화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6세기 초에 율령도 반포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라의 장례의식도 굉장히 급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그 중앙박물관 특별전
스토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상용 도입까지 한 332점이 출품되는데 많이 나왔네요. 예, 장래 의식이 어떻고 현세와 내세의 삶이 어떻고 이런 어려운 내용보다 그냥 당대 신라인들의 그 삶의 모습, 생활상을 보고 느끼면 그것으로 뭐 100%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전시나 아니 이런 데 가면 그냥 토기잖아요. 네. 자꾸 그냥 토기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자세하게 상상하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데런 에르노프스키 감독의 더 웨일과 함께하겠습니다. 찰리는 음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매우 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찰리가 사랑했던 연인은 그런 음식을 거절하며 거식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의 여동생이기도 했던 리즈는 찰리에게 음식이 독인 걸 알면서도 그가 정말 음식을 원하기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찰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서서히 세상과 단절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아무리 먹이려 해도 먹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과 달리 찰리는 또 너무 먹어서 위험합니다. 그런 아이러니 앞에서 리즈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그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한 명 방문합니다. 그는 바로 젊은 선교사 토마스. 토마스는 272kg에 달하는 찰리를 만난 게 필연이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래처럼 몸이 커져 병원도 치료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돌려주는 게 신이 자신을 그곳에 보낸 뜻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찰리를 매일 방문하는 토마스는 어쩐지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이라는 명제에 스스로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방문이 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구제인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토마스에게 찰리는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대한 독후감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달라는 건데요. 사실 이미 그 에세이는 찰리가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은 글입니다. 그렇게 에세이를 읊조리던 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심을 한